맛이 없고 숨만 쉬는 것도 왜 오늘따라 평소 같지 못해 난 딱히 달라진 건 뭐 이별한 것 정도 후폭풍이 생각보다 선을 넘잖아. 이별 통보 내가 해놓고 decision one yeah. 막말로 한 번은 잡아줄 줄 알았네. 이건 밀당의 점패 너네가 생각 왜 럼피 눈물 없다 yeah. 역시 나 얼굴 카페 어딜 다친 게 아닌데 I'm sick everyday 보통 일이 아닌 듯해. 그래 딱 까놓고 말해 You're my passion 하나죠 너의 손에 약속 내 손을 잡아줘 You're my passion 받아줘 잠시 미쳤나봐 이별을 말아줘 yeah. 너의 손은 약속 yeah. 너의 손은 약속 yeah. 너의 손은 약속 Whoa. 제발 헤어지자 말해 말아줘. 솔직하게 나쁜 말에 너 버릇처럼 하는 그 소리 자주 TV에서 가르쳐주잖아. 이별이 나 싶니 한두 번은 말하는 말 근데 이건 쓸 수조차 없는 거야. 습관이 무섭던 그 말 딱 널 보고 나온 습관 같아 yeah. 어딜 다친 게 아닌데 I'm sick everyday 보통 일이 아닌 듯해. 그래 딱 까놓고 말해 You're my passion 하나죠 너의 손에 약속 내 손을 잡아줘 You're my passion 받아줘 잠시 미쳤나봐 이별을 말아줘 yeah. 너의 손은 약속 yeah. 너의 손은 약속 yeah. 너의 손은 약속 Whoa. 제발 헤어지자 말해 말아줘. 진부한 표현이지만 돌아와줬으면 해 I don't care if don't worries me Forgive me my baby 철없던 모습 지금 생각하면 약속한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제발 다시 돌아와줘 Endeavor. You're my passion 하나죠 너의 손에 약속 내 손을 잡아줘 You're my passion 받아줘 잠시 미쳤나봐 이별을 말아줘 yeah. 너의 손은 약속 yeah. 너의 손은 약속 yeah. 너의 손은 약속 Whoa. 제발 헤어지자 말해 말아줘.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보 활동을 도와온 현지 직원과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모두 76가구 391명인데요. 이 중에는 이번 달에 태어난 신생아 3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5살 미만 어린이가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내일 오전에 수송기 3대 나눠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많이들 보셨겠지만 카불 공항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카타르로 피해 있던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다시 카불로 복귀해서 버스를 확보해가지고 공항까지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잠깐 준비했는데요. 네. 네. 이 모습은 이송을 지휘한 김일흥 공사 참사관이 이 아프간이 아마 현지 직원이었나 봐요. 포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마음이 막 울컥했어요. 그러네요. 찌하네요.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이 사실 지난 수년간 대사관과 코이카 등에서 근무했던 현지인들이거든요. 한국을 위해서 일했다는 이유로 팔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은 본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로바 TV님이 사진 보시고 한국에서 행복해야 할 텐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스카이워드님도 이 작전명이 미라클이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거의 군사 작전을 방북해 할 정도로. 근데 이게 한국 직원들과 여러 해 동안 일했던 직원분들이잖아요. 이 연락망이 뭐 철두철미해가지고 거의 100%에 가까운
수속률로 다 오셨다고 하네요. 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도착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노래는요. 표상영님의 신청곡 우태훈 아이원의 백신 윤보미 씨가 피처링한 노래였고요. 어제 결방이어가지고 오늘 틀어드린다고 지난주 약속을 드렸는데 약속 지켰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백신 권장송이냐고 네. 댓글에서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네. 표상영님이 의상이 점점 두꺼워지는군요라고. 날씨가 조금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예. 저희 둘 다 자켓 입었네요 오늘. 그러네요. 강민승님이 오늘 신청곡 듣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모레 백신 맞으러 가신다고. 네. 김보라님은 화이자 맞고 오셨다고. 음, 또하루님이 신청곡은 언제 신청하나요 하셨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네. 지금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언제든 뭐 지금 아니더라도 네. 방송 나가는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발견해서 메모해 두겠습니다. 네. 네. 마이클 죽순님 벌써 선영구를 빨리 기대하고 어서 계시네요. 오세요 하고 있네요. 예. 조재현님이 얼굴도 못생긴 게 아나운서라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신가? 죄송합니다. 또 이게 사람마다 그 호감의 차이가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저를 또 이게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럼요. 예, 우리 예. 잘생긴 데스크의 얼굴인데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이런 댓글 읽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네. 예. 신청곡 다시 보기 댓글로도 받는다고 표상영님께서 감사합니다. 심여구님이 김민호 하나님 잘생겼어요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벌써 400분 넘게 네. 들어오셨으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러 선영구 가보겠습니다. 만나러 갈까요?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수요일 코너 송경재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예. 어떻게 백신들은 좀 예약하셨어요? 김민호 아나운서는 저는 맞았고 예전에 맞았죠. 성정 기자 예약하셨어요? 저 예약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언제쯤 맞으세요? 저는 9월 중순에 맞아요. 저도 9월 둘째 주에 맞는데 떨려요. 음. 네, 여러분은 많이들 맞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네. 항상 저희 방송할 때마다 우리 푸터팬 여러분께서 백신 언제 맞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곤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 네네. 어느 분이 2차 다음 주에 맞으신다고 아까도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봤네요. 네. 위닝 JTB님이 다음 주에 2차 백신 맞으신다고 네. 올리셨네요. 네. 그리고 아까 심은정님께서 푸대에도 방송 작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음. 없습니다. 저희 없어요. 저희는 출연자 100% 수제. 네. 핸드메이드 100% 저희들끼리 핸드메이드로. 알아서 다 이렇게 써서 하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피땀 눈물이 선영구의 피땀 눈물이 예. 경제 담긴 아이템 경제 아이템 들어보시죠.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소식 뭐죠? 어제 이 뉴스가 아마 메인으로 걸렸던 걸 많은 어, 분들이 네. 보셨을 텐데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다. 사실 이 가계부채 사상 최대 이거는 사실 계속 나왔어서 맞아요. 조금 네. 식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난 6월까지 반기 동안 가계 신용 잔해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빚을 진 규모를 계산해 봤더니 1,805조 9천억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고 해요. 그 통계 작성이 2003년에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채라는 게 결국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같이 이제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승세 좀 심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조사를 진행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부동산 관련 자금을 위한 대출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대출이 늘어서 네. 이렇게 가계 신용이 가파르게 늘게 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대출이 정말 우리 일상에 많이 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비투라든지 영끌이라든지 네. 이런 용어가 예전엔 좀 낯설었다면 지금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출 규모가 이렇게 또 크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경제에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채가 많으면 경제에 좀 위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얼마 전부터 서서히 이제 계속해서 대출을 조여오긴 했는데 이번에 좀 강도 높은 규제를 하나 더 했어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부채 관리 방안을 하는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금융권을 좀 조이는 방법이 있고 또 개인의 신용을 좀 다루는 방법이 있고 이런데 일단 이번에는 금융권에 대해서 대출 한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판단되는 시중은행에 이제 대출 그만해 이런 조치를 내린 건데요.
일단 우선 대출 한도가 아슬아슬했던 이제 농협은행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주 월요일 23일부터 이제 주담대 등,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출 등 좀 큰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 위주로 중단을 했고요. 우리은행도 전세자금 대출의 3분기 한도가 이미 소진이 돼서 네. 9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좀 중단하기로 했고 SC제일은행도 일단 잠정적으로 주택대출 상품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아님이 가계부채 1,800조 최대치 내일 하는 기준금리 발표 예정돼 있어서 금리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또하루님이 생활자금 대출이면 진짜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인데 하고 좀 걱정을 좀 하셨어요. 네. 사마귀 호랑이님은 코로나 시대에 이거 부채 많은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바른길님은 나는 빚이라고는 이달 카드값 250만 원뿐인데 누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진 거지 하셨습니다. 네. 또 하루님이 제일 위험한 분들이 빚내서 코인 사고 주식 산 분들이라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예. 예. 좀 이런 것도 있고 페르스나 에고님은 이제 대출 돌려막기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암울하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일단은 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이 세 곳의 은행이 주담대 등 대출을 일시적으로 이제 잠시 한정적으로 정지한 상태인 거죠. 네, 네. 사실 이 은행들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대출은 주거래 은행 정해놓고 거기서 보통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은행들은 사실 대출 한도가 차서 이제 권유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거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도미노 형상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대출 규제에 들어가서 대출을 중단할까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농협이 주 거래인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 대출이 가능한 다른 시중은행을 한번 찾아보겠죠. 뭐 신한이라든지. 당장 뭐 전세금 올려줘야 된다. 네. 뭐 내가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이걸 그럼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다른 데를 좀 구해보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엔 다른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 다른 은행의 대출 한도도 간당간당해져서 대출이 정지되는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무래도 시장에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결혼이나 이사나 이렇게 큰 돈을 지출할 예정이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막상 별로 필요 없던 사람들도 이제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대출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시중은행에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큰 규모 뭐 주택 관련 대출은 일부 은행에서 정지가 된 상태고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개인 신용 대출은 아직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거라도 받자 하면서 몰린다는 얘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대출을 받아보자 하는 이런 대출 수요를 우리가 그냥 가수요라고 많이들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에 대한 가수요는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 정책에 따라서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나흘간 조사를 해봤더니 5대 시중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의 건수가 7,557건으로 그러니까 같은 기간 전주 같은 기간보다 33.3%나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규제가 들어온다라는 걸 감지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받아놓자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은행마다 대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좀 굉장히 부지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해서 내가 못 받으니 지금 빨리 연락해봐야 그렇죠. 된다. 좀 이런 좀 불안함이 좀 생긴 것 같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을 관리하더라 오히려 뭐 조기 대출 확대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금융당국은 이게 도미노로 대출 중단되는 건 아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잠재운 상태인 거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대출을 받다 보면 결국 다 한도가 동나서 모든 은행이 대출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 관계자가 일단 뭐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담대 같이 일단 그런 가계대출 취급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도가 딸렸던 거지 다른 시중은행들은 농협은행 같이 그 가계대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대출 취급 목표치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대출 중단 도미노 사태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불안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제일금융권에서 몇 가지 은행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으니까 뭐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까지도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풍선 효과가 가장 무서운 거죠. 이제 계속해서 고금리에 대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좀 위험한 상황인 건데요. 1금융권에 대해서 대출을 못한 사람들은 이제 결국 김민호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카드론을 받거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이제 투기 수요 등을 잡겠다고 정부가 꾸준히 대출 규제를 해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카드론 규모가 1년 동안 14%나 증가해서 3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오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대출이라는 단어는 곤란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어려워서 대출 받는 건데라고 하셨어요. 네. 또 조영주님은 대출 막아야지 그래도라고 네. 하셨고 또 하루님은 제1금융 막히면 제2금융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거죠. 가난한 분들은 얘기하셨어요. 이게 참 정말 힘들어서 대출을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대출의 이게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네.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아까도 잠깐 댓글로도 얘기 나왔지만 뭐 코인을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출 받아서 뭐에 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모두의 신용도에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제2금융권이나 카드로는 대출을 받기 쉬운 대신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이게 나중에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어서 자칫하면 정말 다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한편 동시에 개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 총량을 좀 보겠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DSR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이제 비율인데요. DSR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비슷한 여타 부채 지표들보다 조금 더 엄격한 지표예요. 왜냐면은 이 지표에 포함되는 대출에 뭐 주담대 같은 대출의 원리금뿐이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 대출, 거기다 이제 카드론까지 모든 대출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 계획은 사실 지난 7월에 발표하기를 1금융권의 DSR은 40%로 하고 2금융권에 대해서는 60%로 해서 약간 완화한 비율로 하겠다. 그리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 일단 적용하되 카드론이 아까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총 네. 대출 금액에 이 카드론은 적용을 좀 유예해서 내년부터 포함시키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번 주 들어서 금융당국이 이 DSR을 이제 점진적으로 2023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걸 좀 당겨서 적용해야겠다라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래는 DSR 비율이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60%였는데 이걸 1금융권과 동일한 40%로 조정을 해서 네. 1금융권에서 못 받았다고 2금융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네. 이런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가계대출을 좀 잡아보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력히 느껴지긴 하는데 이런 대출 규모를 뭐 시기적절하게 조절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진짜 어려운 분들 그렇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들이 진짜 필요할 때 이게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중구에 시달리게 되는 게 예. 아닌가 좀 걱정이 네,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출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애초에 이 대출 규제를 했던 목적 자체가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가상자산이나 너무 투기 수요가 많으니까 이걸 좀 잡자는 취지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좀 포인트가 잘못 나가서 이제 저소득 저신용자들만 옴짝달싹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뭐 고소득 고신용자들이야 뭐 투자를 못하고 자산을 못 사고 이 정도겠지만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막히면 정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네. 벼랑 끝에 몰리는 거죠.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해서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 보면 이분들은 규제 밖에 있는 대부업이라든지 P2P라든지 이렇게 가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더라도 좀 이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너무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정환님도 꼭 필요한 서민은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첫 소식 대출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두 번째 소식 넘어갈 텐데 이번에도 저희의 그 익숙한 어떤 회사가 또 나옵니다. 카카오 소식인데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도 이선영 아나운서가 예전에 전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인데 아. 제가 뭐 카카오 소식 계속 전해드린다고 해서 제가 카카오를 특별히 예뻐하고 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네, 맞나요? 특히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네. 절대 아니라는 아, 거를 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네. 김민호 아나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카카오뱅크 이미 상장을 했고 카카오페이는 상장이 임박했고 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제 소식이 야. 들려왔는데요. 집을 엄청 부풀리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 또 대리운전 이런 이동 관련한 호출 서비스예요. 다음 달에 이제 이 상장 관련한 주관사를 선정해서 준비를 시작하고 내년쯤에 증시에 이제 입성을 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업들이 상장 준비할 때 주가 좀 높게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 나 앞으로 얼마나 잘 클 건지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좀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 어쨌든 거의 모든 사람의 어플에 깔려 있다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서비스긴 한데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좀 조사하다가 뭐 이 정도야 싶어서 놀라기는 오. 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이제 국내 택시 중개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사람들의 앱에 깔려 있는 이 점유율이 8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이제 차를 부를 때 무조건 카카오티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 앱을 통해서 택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택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이제 가맹 택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국내 업체 중 최다 수준인 26,000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업계 선두고 고용된 택시 기사의 수만 해도 25만 명, 대리운전 기사는 15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택시뿐만이 아니라 택시로 시작해서 뭐 대리 그리고 대중교통, 항공, 뭐 퀵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앞으로는 몸집이 더 커질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작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투자받은 내역을 좀 보니까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업 가치 평가한 게 4조 원 규모였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이제 이번 상장을 준비하면서는 작년에 4조였으니까 네. 6조 정도로 불어났을 거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네. 이런 이제 기업 가치와 다르게 지난해 말에는 영업 손실,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고 하거든요. 오. 뭐 손익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상장을 앞두고 적자가 났다 이러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이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응당 그렇게 하는데 그 방식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명백히 상장 준비를 위해서 이익을 늘리려다 이런 사태가 불거졌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무리하게 수익을 늘리려는 시도를 했다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카카오티를 자주 쓰기는 네. 했었는데 네. 저는 이 택시를 부를 때도 맨 위에 스마트 호출이라는 게 뜨는 게 저는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스마트 호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용료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처럼 그냥 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스마트 호출이 우선 배차 서비스래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2,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항시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전 진짜 많이 몰랐거든요. 받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좀 무관심하셨던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도 있었을 카드를 것 보통 같은데. 등록을 해놓으니까 네, 네, 거기서 네. 그냥 빠져나가고 계산이 되면 나중에 보니까 사실 별 그렇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심지어 이 2,000원 정액제로 이제 받던 이 이용료를 최대 5,000원까지 바쁠 때는 우리가 5,000원까지 이용료를 더 받겠다. 5,000원이요? 콜이 많이 올 때는 더 받겠다라고 해서 올리려다가 네. 이제 고객들과 택시기사의 강한 반발 끝에 무산이 됐었어요. 네. 근데 네. 진짜 실제로 이 계획이 이행이 됐다면 5,000원이면요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인데 기본료보다 이 그러니까요. 콜비를 더 받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이 야. 펼쳐지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신동민님이 골목상권 다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설동경님은 카카오 우선 배차는 승차 거부와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심은정님은 1,000원 더 받기 시작할 때 카카오 택시 끊었다고. 예. 바른길님이 피크 시간에는 5,000원이라는데 너무한 거죠라고 얘기하셨는데 슈퍼루키님도 원래 처음에는 카카오 택시 콜비가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올랐다. 이게 사실은 뭐 지금은 거센 논란이 일어서 카카오가 한번 물러서서 인상 계획을 철회했지만 카카오티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80%나 깔았고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고 우리나라 영업 중인 택시 기사가 25만 명인데 그 중에 23만 명 그러니까 90%의 택시 기사가 카카오티 앱에 등록을 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카카오가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죠.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택시 요금 같은 것도 한 100원, 200원 올린다고 해도 어떤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좀 올린다고 다각적으로 하면 막 뉴스 나오고 맞아요. 어떻게 진단하잖아요. 되나 막 맞아요. 이러죠. 예, 네네. 뭐 시에서도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맘대로 막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카카오는 택시 영업자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택시 요금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주요 물가 안정 품목이라고 아예 지정을 해서 요금을 인상하려면 김민호 아나운서가 지적했던 것처럼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네. 이 심의가 정말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좀 보면 택시 업계에 일단 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면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본 회의에서 통과가 됐어도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고 또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도 거쳐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시민 의견까지 수렴해야 되는 정말 긴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택시 사업자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요금 인상하고 싶으면 국토부에 저희 인상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돼요. 야, 아니 이미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 사업자인데 허가도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너무 좀 이게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요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타다 논란 이후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강한 반발을 하니까 플랫폼 사업자를 좀 이렇게 도닥이는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좀 요금 인상 같은 거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건데 네. 이 독점 사업자한테 이렇게 이득이 돌아가고 있으니 네. 좀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고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고객들도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고 뭐 이런 결과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카카오 택시 기사들을 이제 무더기 징계하면서 소비자들까지도 분노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택시 서비스 택시장의 80% 정도 흡수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당한 일이 생겨서 나 이제 카카오티로 택시 영업 안 해 하고 싶어도 이걸 안 깔면 콜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당한 일이 생겨도 계속 카카오티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이제 기사님들 중에 일부가 탄 손님들한테 카카오티 말고 다른 거 쓰세요 하고 이제 다른 앱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알게 된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다른 앱을 권유하는 건 이용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이 기사 33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고 하고요.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다시는 일정 기간 카카오티를 이용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한 이게 것 같아요. 한 시장을 독점화하면 이렇게 벌어지는 일 같기도 하고 무명님이 이제 플랫폼 이렇게 될 걸 몰랐냐는 식으로 지적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국회 앞에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기사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사실 뭐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으로 처음에 택시 시장에 진입할 때는 상생, 맞아요. 수수료도 안 받겠다. 맞아요. 기사들과 상상하겠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 안에서도 너무 골목까지 다 침투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네. 참 어떤 면으로든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카카오를 처음에는 막 택시 타면 택시 기사분들이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카카오티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산학금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가 처음 딱 나왔을 때 기사님들 좋아하셨거든요. 예, 수수료도 안 받고 너무 좋다. 꼴받기도 편하고 뭐 길도 알려주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이게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사용자를 끌어모으니까 완전 태도가 돌변했잖아요. 네. 좀 너무 씁쓸한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응원을 했었는데. 네. 안재희님이 결론적으로 카카오를 너무 풀어준 게 사실이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네, 벌써 마지막 소식이네요. 네. 시계가 고장 났네요. 저 위에 시계가요. 윗시계는 고장났고 밑에 타이머는 잘 돌아가고 네네.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는 저희 시계가 고장나서 아직 시간 저렇게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항상 저 시간이거든요. 저희 고장난 게 아니라 현재 시각이군요. 네. 뭐지? 시청자분들 아무도 모를 이야기를 죄송해요. 혼자 몇 죄송합니다. 분 동안 하고 계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죄송합니다. 마지막 소식.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거 좀 가벼운 소식이라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샤넬의 개인정보 유출권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제 알아요. 네네 그 매장 앞에서 오픈런 한다고. 저 처음에는 에루샤 쳐봤어요. 이건 무슨 브랜드지? 막 이러면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픈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장 앞에서 서서 이제 오픈을 기다리는 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루샤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라면 남자들의 에루샤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관심이 많이 없긴 한데 시계 정도는 아, 그렇죠. 남자분들이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매니아가 많은 예, 것 같아요. 네. 결혼하는 친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롤렉스 그 예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구하고 싶어도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오. 상황이래요. 저도 왜요? 뭐 2년을 기다려야 된다 뭐 예. 그런 그래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뭐 2년이겠어 했는데 진짜로 그 정도 기다릴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롤렉스 매장에는 공기만 판다. 재고가 없어서 아 어차피 진짜요? 가도.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롤렉스 시계 품귀 현상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수량이 부족해서 좀 희귀해질수록 리셀 가격은 아무래도 같이 오르겠죠.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요게 이제 롤렉스에서 대표적인 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계로도 불리기도 하는 서브마리너 데이트 그린 커밋 제품인데요. 이게 네. 약간 스타벅스 같다고 해서 스타벅스 시계라고도 한대요. 그러네요. 네. 진짜. 이게 색깔이. 롤렉스에서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 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그러니까 인기가 이제 있는 네. 그런 모델인데 얼만데요? 매장 소매자가가 1,165만 원이요. 와. 대중적으로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다 실수한 게 대중적은 아니네요. 네, 천, 대중적으로 천만 절대 원짜리 아니고요. 시계면은 뭐 네, 네. 대중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가격이지만 어쨌든 롤렉스에서는 상위 모델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는 그냥, 거죠. 네. 뭐 그래서 이 대중적으로 정말 안 맞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 1,165만의 소비자가가 정해져 있는데 당근마켓에서는 얼마일까요? 그래도 뭐 뭔가 좀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더? 그렇긴 한데 이거 아, 못 그래서-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잘 못 구하는 거니까요. 뭐한 몇십만, 몇백만 원? 더 붙어야 되나?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2,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요? 네, 와.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에 지금 거래가 그걸 차고 다닌다고요? 어. 거의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차 한 대 값인데 이거.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넘게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 정도면 왜 줄 서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내일 같이 갈래. 사기만 하면은 아, 대팔 그러니까요. 수 있을 때 1,000만 원 버는 무조건 거니까. 버는 거죠. 예. 네. 아. 그래서 이게 뭐 샤넬이나 이런 브랜드보다도 요새는 롤렉스 앞에서 이렇게 줄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인데 근데 30일을 줄을 서도 이거 하나를 매장에서 얻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재고가 없다고 해요. 네. 근데 롤렉스 이런 광풍 속에서도 롤렉스의 매출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격하게 재고 관리를 해서 공급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찾아도 롤렉스에서는 소비자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명품은 아무나 찰 수 있으면 더 너무 흔해지니까 그렇죠. 약간 네. 몸값을 높이는군요. 네. 음. 그래서 뭐 연간 구매 금액도 제한을 뒀고 아. 신혼부부 등 그런 걸 인증을 해야 구입을 할 수 있게 오. 하는 등 고객 관리에서도 근데 나도 좀 약간 약간 좀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러네요. 까지 네. 해야 되나 싶죠. 네, 네. 그러네요. 아까 S초이님이 S채님이 빚내서 시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셨어요. 예. 시간을 보려고. 정답이네요. 음. 네. 그러게요. 까니마 또까님이 롤렉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산다. 아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안 저도 살. 별로예요. 안 예뻐요. 누가 준다 그러면. 준다 그러면 차죠. 그 사람 마음이 고마우니까. 아, 네. 예. 인정은 사죠.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예. 네. 능력에 맞게 살아야죠. 네. 근데 엄격한 고객 관리를 시작했다면 이게 전보다 더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투자하는 상품도 생겼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65만 원, 1,200만 원 정도의 시계가 2,500만 원, 600만 원에 팔린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수익률로 치면 50%가 넘는 거예요. 네. 2배 이상 오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롤렉스는 가격이 폭락할 주식처럼 그럴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롤렉스 시계를 아예 몇 개를 묶어서 펀드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 펀드 상품. 네, 화면을 오.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최고 인기 제품 몇 개를 아예 상품으로 엮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금을 넣으면 다음에 이제 리셀을 한 다음에 얻은 그 프리미엄 차액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 펀드 상품을 기획한 회사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이런 투자 상품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어. 근데 저게 하나당 이제 몇천만 원이니까 한 4개만 모여도 억 단위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뭐 2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좀 많아야 저런 거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요. 또 네. 매력 포인트인데 돈이 없어도 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인기의 비결이었었어요. 음. 요새 조각 투자라는 게 유행을 한대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각 투자? 아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뭐 비트코인도 몇 개, 0.1개, 맞아요. 그렇죠. 부동산. 반개 네. 뭐 이런 거.
그런 개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제 한 개 단위가 아니라 뭐 0.1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의 일부만 넣어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상품 같은 경우는 최소 10만 원 그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이 상품 같은 경우에 투자자의 70%가 주머니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은 2030 세대였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요즘은 이런 리셀이 하나의 그냥 문화고 하나의 투자 방식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뭐 슈테크도 하고 리셀이 사실 굉장히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리셀을만 하는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 네이버가 운영하는 그 크림 여기는 신발만 리셀하는 데고 무신사의 솔드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리셀이 이제 투자 문화까지 이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리셀 문화까지 이선영 아나운서 송경재 씨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네. 감사했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부두목님이 오랜만에 또 컴백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윤효정 잠깐만요. 기자입니다. 네. 아,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빨리 벗고 있었어야 되는데 방역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 마스크 자국이 다 자국이 예, 아니 잘 안 보여요. 좋은 자국입니다. 네. 방역에 신경 쓰는 프리데스크. 나와요. 네. 그나저나 노재필 기자는 왜 자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카톡을 보냈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그랬는데 한참 동안 연락이 없으시더니 운전 중. 어디 좋은데 다녀오시나 봅니다. 우리 네. 휴가를- 그러게요. 네. 비온 다음이라서 낚시는 아니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또하루님이 헉 새말조끼 어디 가셨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좀 네. 사정이 있어서 휴가를 냈습니다. 네. 부두목이 왔으니까 아유, 반겨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확진자는 몇 명인가요? 네, 지금 오늘 6시 기준으로 1,519명이에요. 또 계속 또 늘어나는 형국. 그런데 지금 아마 그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어제 0시자 기준으로 오늘 확진자가 2,155명이었거든요. 아이고. 네네.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였어요. 음. 지난 11일에 2,221명. 네. 그때 그 소식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역대 두 번째 규모. 그래요? 이렇게 네.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볼 때는 더 심각한 게 위중증 환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 아이고. 네. 어제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더 늘어서 14명이 더 늘어서 434명. 역대 최다가 또 또 늘어서 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보도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위중증 환자가 그냥 많이 아프다라는 게 아니라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에크모, CRRT 이렇게 4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격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래요. 네. 요런 게 이제 찾아보니까 뭐 산소요법이나 인공호흡기는 호흡이 좀 힘드신 분들 도와주는 그렇죠. 네, 네. 거잖아요. 자가호흡이 좀 자가호흡이 힘드신 힘든 분들이, 경우에 이제 산소의 농도를 좀 높여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때 산소를 더 많이 다음에 들이마실 수 있게. 에크모는 뭐 사실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혈액 자체에 산소를 바로 직주입해주는 네. 아주 위중하신 분들한테 쓰는 거고, 그다음에 CRRT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계속 밖으로 이제 에크모처럼 밖으로 돌려서 노폐물 같은 거 다 걸러주는 거야 대신에 기계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 그러네요. 심각한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네. 환자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그게 이제 델타 변이 때문이다라는 건데 확진자 10명 중 9명이 델타. 네. 근데 백신이 이 델타에는 별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오늘 이 델타 변이를 백신이 완벽하게 막진 않지만 맞는 게 효과는 있다라는 자료가 또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네. 2차 유행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확진자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좀 고령층에서 좀 면역력 좀 떨어지고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3차 유행 때도 50세 이상 비율이 현저히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4차 유행 때를 보니까 20세에서 49세 비율이 55.3%로 오. 전 연령에서 가장 높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20세 49세가 현재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연령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막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방법 중에는 어쨌거나 백신 접종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또 내일부터 이제 18세에서 49세까지 예방 접종이 시작되죠. 이게 1,5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정말 대규모네요. 네. 지금 예약률이 한 67% 정도 되는 걸로 확인해 왔는데 네. 무사히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짧게 네, 마지막 짧게, 소식 네, 짧게 다음 소식 네. 하나 더. 네. 이게 지금 여러 차례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 머지 포인트 저도 어. 짧게 얘기를 드렸고 지난주 송경제 시간에 맞아요. 예, 아주 자세히 자세히 얘기를 다뤄드렸죠. 다뤘었는데 이게 뭐 물론 머지 포인트가 고객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너무 금융당국이 법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네네. 핵심만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 간편거래 돈을 미리 넣어놓고 그걸로 하는 간편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티머니 이런데 그렇죠. 네. 들어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조 단위인가요, 설마? 2조 4천억. 와. 2조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예.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관리 너무 허술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중국도 이 돈의 100%를 외부 기관에 예치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쿠팡페이, 티머니 이런 큰 기업도 이런 걸 전혀 해 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좀 잘 규제도 해야 된다. 네. 뭐 기업의 몫으로만 둘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 본방에서 좀 더 심층으로 다뤄집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